제가 누군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얼마 전에 대구여대 인공지능교육 석사 전공학위 석사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논문 제목이 이제 인공지능 수업에서 머신러닝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성 분석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아이에답 사업 관련해서 마스터 교원 연수나 학습 공동체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공곡초중학교, 지금 국립공곡초는 미래학교로 선정돼서 7년째 제가 근무하고 있고,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영국 인공지능 선도학교 운영 담당 정보부장 2년 했고, 현재는 3학년 단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연구하는 거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립공곡초 같은 경우에는 미래학교 또는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창조학교라는 명명으로 진행을 하는 좀 교육과정 자율학교였어요. 교육과정을 좀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권한을 많이 가진 그런 학교였고, 그런 학교다 보니까 수업 사례를 이제 2번, 제가 7년 있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책이 나오는데 2번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일까, 배우는 거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서 책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학습이라는 건 배웠던 것을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알아갈 때 배워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걸 내가 소화시켜서 나에게 맞춰서 나의 것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결국 배움의 끝이다.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업을 하든지 간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표현하는, 실제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거나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논문 쓰느라 잠도 못 자고, 원래 그렇습니다. 대학원은 논문을 쓰러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5학기 만에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도 좀 줄이고, 열심히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좀 논문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잖아요. 안 움직이고 먹고 하다 보니까 84kg까지 몸무게가 불었어요. 제 인생 최대 몸무게. 제가 와이프랑 결혼할 때 64kg였거든요. 20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들고 무릎이 아프고 해서 이제 3월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 데이터 드립니다. 제 이제 애플워치가 5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게, 이제 얘가 이제 운동을 하라고 알려줘요. 이제 한 10시 반이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알림이 와요. 지금 움직이면 어제만큼 할 수 있어. 빨리 움직이자. 막 이거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10시나 10시 반에 걷기 시작해서 하루에 한 7km씩 걷습니다. 그럼 그 7km씩 걸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축적하면서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이제 체중계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해봤어요. 지금 체중은 75까지 갔다가 살짝 여유가 와서 76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저는 제 몸에다가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전공 데이터나 머신러닝 하다 보니까 나에게 데이터는 어떤 느낌인가를 제 몸에다가 실험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쌓이면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커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 분석을 했을 때 자기가 데이터로 얻는 독점들을 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요소들을 수업에서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어트는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시면 돼요. 별도로 운동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저는 12시부터 먹고 8시까지 먹거든요. 8시간 먹고 나머지는 안 먹고, 그리고 무조건 운동하고. 근데 여기 운동 안 하셔도 될 분들이 많아서 별로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먼저 한번 참여해보고, 퀴즈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에 대한 3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업 나누면서 선생님들의 포인트는 저는 어떻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아이들과 수업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수업의 단위 샷이는 어떤 흐름인지, 그 다음에 바뀌고 있는 성취기준, 앞으로 바뀔 성취기준과 정보교육에서의 목적은 뭔지, 그런 정보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3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단위 수업의 진행 방식,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3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준비하셨으니까 제가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 다들 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스마트 카메라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노래가 왜 안 나오지?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노래가 안 나오면 힘이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닉네임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아, 마이크를 써야 카메라에 녹음이 된다. 이때까지 녹음이 안 된 거군요. 아, 그렇군요. 시스템 이상하네요. 구성 마이크 있어요? 구성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소리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자, 누굽니까? 이러지 맙시다. 전 여동생이 없습니다. 사촌도 남자들밖에 없어요. 자, 13분밖에 안 들어오셨는데 들어와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튕기면 제가 여기 칠판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대변역 교실이라서 뭐 적으면 좋겠는데. 자,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신 것 같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튕기시면 이거죠. 이 경쾌한 음악이 들어와야 됩니다. gg.gg 166whw 여기에 들어오셔서도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18분 들어오셨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자꾸 네. 튕겨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링커벨로 들어오셔서 이 링크 누르시면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링커벨. 자, 혹시 아직 요거 촬영 안 하신 분 링커벨 보드 요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되셨죠? 네. 튕겨 나가면 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튕겨 나가시면 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여기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링커벨이 조금 불안정해서 튕길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있고요. 문제 10초에서 30초 사이에 빠르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작! 문제는 앞에서, 답은 핸드폰에서. 몸풀기 퀴즈. 자, 문제는 앞에서 보시고요. 핸드폰 화면은 답만 누르십니다. 네, 18분 들어오셨는데 8분 회피하시고 13분 정답. 감사합니다. 2번부터 진짜에 갑니다. 자, 혹시 교대 컴퓨터과이신 선생님? 교대. 나는 교대생인데 컴퓨터과예요. 나무 수 있어. 잠깐만. 나중에 화장실에서 봅시다. 농담이에요. 자, 17차시입니다. 갑니다. 자, 틀려도 좋으니까 눌러주세요. 어차피 닉네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수능 친지 오래되셔서 그런데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에 출제자 의도가 담겨있죠. 그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아까 2번 문제 연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17차시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1%가 안 됩니다. 자, 중고등학교까지 연결했을 때 우리나라 2015 개정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을 때 필수로 몇 시간을 수업 들을까? 네,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 고등학교는 필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정보교육을 전혀 못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한번 누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선생님들 잘 누르셔야 돼요.
역시 그 출제자 의도를 이제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관련이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6글자, 한글로 6글자입니다. 그래서 30초 드렸어요. 화이팅! 공동사 선생님들! 컴퓨팅 사고력 또는 CT,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영어로 쓰고 한글로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보교육에서 목표로 보고 있다. 와, 대박. 많이 맞추셨네요. 자, 이건 영어 문제입니다. 컴퓨터의 컴퓨팅 과정 순서대로 1, 2, 3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를 눌러야 되네요. 완료 눌러야죠.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자, 1초. 역시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걸로. 영어 문제죠. 영어 문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꼭 배워가셔야 돼요. 요거. 한글로 3글자라서 땡땡땡 3개 넣어놨습니다. 적어주세요. 8초. 3글자. 즐거우시죠? 되게 다들 웃음이 넘치시는데. 네, 데이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면 그런 식으로 처음 스타트 퀴즈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문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7번, 9번 문제를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신다. 5번도, 3번, 4번도 그렇네요. 1번, 3번, 4번, 9번을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죠. 제가 강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선생님 180명과 여기 지금 오신 선생님들 데이터를 제가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잘 모르시는지 알아야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의 설계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단원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사전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전 차시의 문제를 사전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데이터도 남고 누가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학급에서는 학생 번호로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데이터 확인이 하니까. 여기는 강의니까 닉네임으로 입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설계를 해서 단원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문학자 중에서의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동급의 인문 계열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말하는 되게 의미 있는 그 문장 하나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는데 영어를 대부분 배우잖아요. 그럼 영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영어권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거죠. 영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같이 배우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거나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언어를 기반으로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언어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언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언어도 저는 일종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는 의사소통,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컴퓨터 언어는 컴퓨터와 사람이 의사소통의 언어의 수단이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컴퓨터 언어도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 기반의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현재에서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그 세계의 한계가 명확히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또는 유치원에서부터 정보교육은 필수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두들 자기의 전공을 그렇게 주장하듯이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되네요. 자, 2015 중심으로 봤을 때 0.29%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지만 0.29%의 수업을 위해서 매 1년 내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버려도 의미 없는 수준의 1%가 안 되는 그러한 수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수업 차시 자체가 1%가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의미가 없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5 개정 기준입니다. 미국은 416시간, 우리나라는 51시간이에요. 개정이 됐죠. 2022 아직 진행이 안 된 개정이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개정이 한번 되면 4, 5년 동안 못 바꿔요. 우리나라는 51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바뀌었을까요? 필수 시간이 102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미 미국은 400시간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바꿔서 100시간이에요. 바꿔서 100시간. 일본 보시면 400으로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일본 수능에서 정보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그건 그냥 최종 필살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수능에 내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을 봤을 때 조금 많이 그쪽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정보교육 수업의 흐름을 구미본곡초에서 했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클래스룸을 기반,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구미본곡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크롬북을 한 대씩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2년 동안 실과 전담을 하면서 정보교육 위주로 했는데, 수업을 1년짜리 수업을 제 준비실을, 온라인 준비실을 만들어서 34차시, 6학년 34차시, 5학년 34차시의 1년 커리큘럼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구글 클래스룸은 다른 교실의 수업을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딱 해놓으면 수업하기가 되게 편리한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실 때 자기에게 맞는 플랫폼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 수업을 누적해 가시면 수업을 연구하실 때 조금 덜 힘들게, 그리고 조금 더 계속 확장해 갈 수 있는 수업을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한 차시 수업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맥북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폰트가 조금씩 깨지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한 차시 수업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수업 주제와 학습 내용 1, 2, 3, 그리고 과제들을 제시를 해놓고 학생들은 이 수업에 들어오죠. 수업에 들어오면 학습지가 제공이 됩니다. 구글 젠보드로 만들어진 학습지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엔트리 링크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요. 학습지로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말해보게 하는 겁니다. 자연어로, 한국어로 얘기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지 말로 설명해봐 라고 해서 아이들이 말로 설명을 하죠. 어떻게 그리면 되죠? 저는 사각형 어떻게 그려요? 정사각형 어떻게 그려요? 연필을 지워요. 연필을 지워야죠. 연필과 종이를 준비합니다. 그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꼭지점. 어떡하죠? 다들 그리실 수 있잖아요. 정사각형 다 그리시잖아요. 직선을 그리죠. 그냥 직선을 그리면 컴퓨터는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죠? 시작, 지점. 꼭지점. 그리지 않아요. 컴퓨터는. 직선을 그려라 하면 그리지 않아요. 에러를 띄웁니다. 바로. 연필을 종이가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 준비시켜라. 그리고 얼마만큼을 가라라고 해야 돼요.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지 않아요. 에러 메시지가 계속 납니다. 그런 게 이제 컴퓨터랑 대화할 때 언어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cm짜리 정사각형 그리고 싶으면 다 준비하고 이 점에서 출발해라. 옆으로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옆으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옆은 왼쪽도 될 수 있고 오른쪽도 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5cm를 움직여라.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90도 꺾어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라. 그리고 다시 5cm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생기겠죠. 그러면 반복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5cm 가라, 90도 꺾어라, 5cm 가라, 90도 꺾어라. 이거 귀찮지만 손으로 다 쓰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학습지를 동일하게 구글 클래스룸은 뿌릴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 복사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저는 실시간으로 다 봅니다. 누가 쓰고 있고 누가 아예 안 들어와 있고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혼자서 선생님이 관리를 하기가 편해집니다. 작업이 다 되면 이제 알고리즘이 다 나왔겠죠. 알고리즘을 쓰다 보면 학생들은 반드시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5cm 그려라, 90도 꺾어라, 5cm 그려라, 90도 꺾어라. 4번을 써야 되죠. 아이들 귀찮잖아요. 귀찮으면서 뭘 발견하죠? 반복을 발견하죠.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려고 쓰게 하는 겁니다. 귀찮아도. 그리고 타자 치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타자 치는 연습을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똑똑한 애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거고요. 그것도 컴퓨터에 쓰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엔트리 링크를 아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한글로 다 쓴 거예요. 저와 얘기하면서 제가 답을 오픈하진 않습니다. 말로만 가르쳐줘요. 계속 말하면 듣고 쓰는 거예요.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듣고 쓰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로 넘어오면 이렇게 링크가 제공됩니다. 왜 이렇게 제공할까요? 왜 이렇게 제공할까요? 원래 엔트리로 들어가면서 엔트리 열자. 자, 이제 프로그램 짜봅시다. 시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제공할까요? 이런 걸 질문이 아니라 발문이라고 하죠. 지가 답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 그죠? 이걸 발문이라고 하죠. 빨리 하라고. 맞아요. 시간에. 우리는 시간에 쫓깁니다. 저는 한 학년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40분밖에 못 봤어요. 1시간씩 8반 수업하는데 1시간씩밖에 수업 못해요. 실과에 다른 영역도 있으니까 그걸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한된 시간 안에 어쨌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늘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블럭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플랫폼을 이해하는 거지 프로그램을 잘 짜는 능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리고 파이썬을 해본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파이썬은 명령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다 찾으면 돼요. 검색, 구글링 해서 찾습니다. 이거는 뭐더라 찾으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럼 복사해서 프로그램 할 때 씁니다.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면.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찾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우리가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을 이해했다면 그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넣어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프로그램들의 블럭들 중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를 찾아서 넣는 겁니다. 다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심한 문제를 위에서 넣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반복을 가져오겠죠. 똑똑하다면 패턴을 찾았으니까 알고리즘 할 때. 그래서 4번 반복하고 그려라, 꺾어라를 4번 반복한다 하면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시키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절차적 문제 해결이에요. 절차적 문제 해결.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최종적으로 자동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얘는 뭐밖에 못 그리냐면 사각형밖에 못 그리죠. 우리의 목적은 다각형을 그리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목적인 거예요. 그럼 그걸 바로 그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각형을 그려보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시키면 좋을까요? 삼각형. 왜 삼각형 근데 먼저 안 시킬까요? 어려우니까. 삼각형은 어려우니까. 사각형이 쉬우니까. 사각형을 먼저 그려보게 하고 삼각형으로 갑니다. 삼각형을 그려보게 하고 몇 도를 꺾어야 되는지, 변이 몇 개니까 몇 번 반복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삼각형 그려봐. 다 된 사람 선생님한테. 그럼 전에 가서 오케이 해주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일어나서 친구들한테 설명만 해줘. 컴퓨터 만지지 마. 이런 방식으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왜? 시험이 아니니까. 나도 알고 얘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시키겠어요? 오각형, 육각형 계속 시킬 거예요. 계속. 그럼 애들이 이제 귀찮아하죠. 귀찮아야 돼. 생각을 하려면. 귀찮으면 이제 패턴을 찾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 있을까? 이 규칙에. 어떻게 해야 자동화가 나올 거야? 다각형을 그리는 자동화는. 자, 사각형은 90도 꺾었죠. 삼각형은 몇 도 꺾을까요? 60도 하면 오류가 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외곽으로 계산해야 돼. 이 외곽의 개념은 중학교 1학년,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수학한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아는 척해서 가르쳐줬죠.
외곽의 개념이에요. 외곽. 모든 다각형의 외곽은 360도입니다. 그 기준, 그 규칙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삼각형 120도, 오각형 72도, 육각형 60도 찾아가다 보면 변의 수를 360에 나누면 꺾는 각도가 자동으로 나오네를 수식으로 알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육각형까지 해봤으면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 자동화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IPO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력값이 있어야 처리를 해서 출력을 시키죠. 그래서 이때까지 안 썼던 입력값을 받는 명령어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동화 하려면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각도의 도형을 그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입력하는 방식은 요 명령어를 쓰면 돼 라고 알려주고 자동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똑똑한 애들은 연산에 들어가서 360 나누기 변의 수, 입력받은 값이 오각형이 5라고 들어올 거니까 입력받은 그 수를 넣어서 횟수를 계산하고 각도를 계산, 횟수는 이제 입력받은 오각형이면 5번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6학년 때부터 바로 엔트리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서 그래야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자동화시키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왜?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를 했어요. 밑에 보시면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그 교재가 있으신 분 책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에 보시면 방금 이 다각형을 그리는 자동화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성취 기준이 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생활의 사례는 제가 수업 안에 안 넣어놨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수업에 관련된 수업 주제에 관련된 도입부에 관련된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매 수업마다 알려줄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절차적 사고, 순서대로 한다. 문제 해결은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해서 과정을 체험했죠. 입력받았고 수행한 결과가 아웃풋되는 것을 확인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조건문은 없지만 순차 반복은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면서 이 성취 기준을 다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정보교육 수업 자체 시수가 작다 보니까 정보교육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면 왜 한 수업에 하나의 성취 기준만 계속 고집을 하느냐. 선생님 수업 그 심사 받을 때는 교수님 그 성취 기준 하나를 안 쓰면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거는 그때 그렇게 하시고 수업을 우리가 실제 수업을 할 때 설계는 왜 거기에 성취 기준 하나에 매몰돼서 딱 그것만 가르쳐야 되냐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성취 기준을 한 번 가르치면 그 학생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반복해서 그 성취 기준을 계속 경험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공격받을 각오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수업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취 기준을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연관교육과정을 저는 짜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저런 미션의 수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주 간격으로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그 2주차에는 같은 주제 2주차에는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심화 미션을 줍니다. 첫 주는 저랑 같이 하면서 배우고 2주차에는 새로운 과제를 주거나 심화 문제를 줘서 그냥 와서 그걸 해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해결 다 되면 다 한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저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단 절대 컴퓨터 안 만지기. 말로만 가르쳐주기. 그래서 최대한 모든 학생이 통과하고 넘어가기. 그럼 선생님 심화 문제 못 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미 1차 시에 수업에서 과제 냈던 친구들은 다 통과한 거예요. 심화는 그냥 심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굳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모두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엔트리로 프로그래밍을 끝내면 여기 나오죠. 자동화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엔트리에서는 이제 교사가 공동 아이디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 아이디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설정을 해놓고 외부로 공유를 하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그 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자기 과제 밑에 내서 저한테 제출을 하면 저는 눌러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다 일일이 확인하고 점수를 줍니다. 심화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뭐 더하기를 주는 거고 동그라미는 기본에서 다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 과제들이 다 쌓이기 때문에 중간 검사나 또는 학년 말이 되었을 때,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저걸 다 들어가서 보거나 이미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행평가 과제를 바로바로 제가 점검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실과 자체가 정보교육은 아니지만 이제 초등에서는 정보교육 교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과 교과 안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육 하는 선생님들은 눈치를 보면서 실과 교육 안에서 이제 정보교육을 버텨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실과 교육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게 포인트,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너는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결과물을 저는 보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를 결과물로 보여줘라. 그걸 과제로 확인을 합니다. 초등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9년에 적용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편이 문제 해결 과정,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체험, 정보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들어와 있었고 실과 교육과정 안에 이런 식으로 내용 요소가 5개가 들어왔습니다. 로봇을 그러면 왜 선생님 로봇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동그라미 해놓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기준 5가지고 교과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시면 첫 번째 성취기준 2차시 배정, 두 번째 성취기준을 6차시 배정, 실제로 프로그래밍하는 수업을 10차시밖에 배정하지 않고 있어요. 안 그래도 17시간밖에 없는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시간은 10차시예요. 10차시 안에서도 열어보면 엔트리 도구 배우는데 3-4차시를 씁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6시간을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해봤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17차시를 최대한 잘 버무려서 많은 시간을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조금 아이들이 수업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컴퓨터 교육, 그러니까 정보 교육에서 핵심은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이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키워지고 있는가를 계속 수업의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컴퓨팅 사고력은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육부 거 보면 되니까요. 교육부 걸 보면 간단하게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활에 또는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 이용해서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가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생을 키워야 한다. 가 포인트입니다.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각형을 그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문제 상황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한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수렴해서. 그러면 일단 정사각형부터 만들어보자.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 이런 것들이 해야 돼. 순서대로 나열해볼까? 그러면 세팅하고 출발점 정해주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 다시 쭉 나열해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짜지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언어를 바꾸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 짜졌으니까 컴퓨터도 알아들어야죠. 그럼 처리 자리에 프로그램이 들어오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숫자를 넣었을 때 자동화 처리돼서 그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컴퓨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을 왜 굳이 집어넣었냐? 로봇도 7차시나 됩니다. 안 그래도 없는 시간에 로봇을 하면 7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성취 기준에 보면 여기에 따로 들어있어요. 정보윤리는 17차시 안에 없다는 거. 별도로 수업이 2시간 있습니다. 따로. 여기에 다 하시면 된다. 그리고 로봇의 5차시를 보시면 로봇은 데니송 로봇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반적인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센싱과 플래닝과 액팅을 하는데 모든 과정에 소프트웨어가 관여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서 유의사항에도 읽어보시면 소프트웨어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서에. 근데 최초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와서 로봇에 대한 교구들을 봤을 때 어떤 로봇 교구들이었냐면 전원을 켜면 가요. 맞나요 그럼 이게? 아니죠. 지도서와 다른 거죠. 전원을 켜서 가는 건 이미 알고리즘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 전기만 넣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로봇의 수업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센싱하는 소프트웨어도 짜야 하고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도 짜야 하고 액팅하는 소프트웨어도 짜라는 거죠. 그래서 교구가 지금은 그렇게 안 씁니다. 지금은 다 프로그램을 직접 하도록 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로 넘어가면 2022에서 제일 큰 건 디지털 소양을 기초 소양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3R이라고 해서 읽고 쓰고 셈하는 거를 묶어서 2개 넣었어요. 언어와 수리. 그리고 하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소양이라고 해서 기초 소양이 새로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1, 2, 3, 4, 5, 6학년에서 다 배우고 그걸 토대로 정보교육에서 원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됐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안 좋은 건 시간이에요.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모든 교과를 통해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래. 수학할 때도 하고 과학할 때도 하고 사회할 때도 해야 돼. 안 하실 겁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보교과와 연계해서 그런 디지털 소양을 쌓아와야 컴퓨팅 사고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죠.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컴퓨터를 할 줄 몰라요. 6학년인데 키보드를 칠 줄 모른다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모른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몰라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메뉴가 뜬다는 거 몰라요. 맨날 터치만 하는 애들이니까 마우스 쓸 줄을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소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각 학교에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3, 4, 5, 6학년 때 가르치면서 프로그램으로 넘어와서 컴퓨터 수업을 할 때는 컴퓨팅 파워, 컴퓨팅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수업 자체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17시간을 충분히 정보교육에 할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나만 하면 힘들죠. 선생님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얘는 6학년인데 나는 6학년 담임이고. 그래서 학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디지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실과에서 17시간 밖에 안 줄 거예요. 아마 17시간만 정보교육을 하는데 34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고요. 자율시간에 17시간 이상을 더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면 연구부장님과 정보부장님이 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17시간 이상을 학년에 잘 배분해서 디지털 소양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필요한 문제고, 여러 학술지나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박사님들이 창체 시간에 어떻게 배정하면 좋을지를 사례를 연구보고서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1년 연구과정, 교육과정을 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취기준도 바뀌었어요. 로봇도 당연히 바뀌었어요.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잘했습니다. 넣어줬습니다. 소프트웨어 넣어놨어요. 로봇에도. 이거 해야 한다. 로봇 만들 때. 자, 밑에 성취기준에서 뭐가 바뀌었나요? 정보교육에서. 그렇죠. 문제 해결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에요. 정보교육에서는 계속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아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성취 기준에서 문제 해결력을 계속 키우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보다 알고리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안 나오던 데이터,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까지 새로운 성취 기준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교대에서 안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일정 연수할 때 선생님들한테 3, 4년차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배운 적이 없대요.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 남았거든요. 2년 남았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바뀔 거고,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만드는 교육, 학습 방식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2년 안에 교육부에서 아이에답 사업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제 선생님의 그러한 역량 강화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제가 나온 대학원도 그래서 등록금을 지금은 70%를 밀어 넣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여기 교대생들은 못 가셔요. 일정을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가능하시면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어서 전공을 하셔서 현재 바뀌는 그 교육 내용 자체에 조금 빠르게 올라타시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 자료는 아니고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김장일 교수님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우리는 이때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왔어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 하자고 하면 프로그램 짜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들을 아까 실과 교과에서 가르쳤죠. 그리고 네이밍이 바뀌었어요. 인공지능 교육을 하기로. 하지만
컴퓨터 교육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교육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교육 안에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아니고요. 교육이에요. 인공지능을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해져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고 인공지능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 교육을 하자는 건 이때까지 해오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 됩니다. 계속 하던 건데 네이밍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의 수업을 17시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융합에 대한 내용이 되게 논란이 많아요. 활용에 대한 얘기도 많고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융합은 어려워요. 내가 전공을 초등교육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전공했다, 컴퓨터 교육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도메인이 필요한 거예요. 뭐 과학을 좀 더 심하게 하거나 사회를 좀 더 심화 수업을 하시거나 또는 수학을 좀 더 심화를 하시거나 하셔서 두 가지의 분야에 이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그걸 연결해서 융합해서 수업하는 걸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중등이랑 초등에서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른 교과 상황의 문제 상황을 가져와서 데이터 또는 머신러닝 또는 프로그래밍 같은 방식을 가져와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여기에 이 교과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전처리하고 시각화시키고 머신러닝을 만들어서 해결해보는 방식들의 융합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학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활용교육은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해오던 스마트 교육 또는 에듀테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에듀테크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모든 에듀테크는 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다들. 그걸 이용해서 수업의 교과 목적을 달성하는 수업을 말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에듀테크들을 이용해서 교과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업을 인공지능 활용교육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재단에서 나온 교과서의 내용체계고 현재는 한국정보교육학회에서 유초등 내용체계표를 논문으로 발표해서 교육과정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나올 겁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요걸 볼 건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요 빨간 부분이에요. 이것도 인공지능 교육이고 이것도 인공지능 교육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으면 좋겠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인공지능의 이해, 실제로 인공지능의 데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식하는 원리가 있고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지 실제로 돌렸을 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시각화는 어떻게 하는지 기계학습은 뭐고 기계학습으로 실제 자기가 원하는 머신러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이런 수업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 수업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자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수업을 할 때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문제 기반 방식으로 가상의 문제를 제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컴퓨팅 파워로 해결책을 내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수업 모형을 보면 두 가지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로봇에 대한 놀이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넣어보고 새로운 문제를 제공했을 때 재구성을 해볼 수 있는 수업. 그 다음에 요거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요구자가 있어요. 외부의 요구자가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가상의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를 분석해서 이거 해결해 달라는 게 맞냐라고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고 프로그래밍이나 머신러닝을 집어넣어서 해결책을 보여주고 그래서 해결이 된 내용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정보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창의성이에요. 창의적이고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건 MIT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대학 연구소입니다. 미첼 레스닉 교수님이 평생 유치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고 왜 유치원인가 했더니 유치원에서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분석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주장이죠.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유치원에서의 수업은 이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 4가지가 있더라. 플레이, 프로젝트, 피어, 패션. 그 중에서 저는 플레이와 프로젝트, 패션 요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이고 플레이라고 하니까 논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연구원 자체는 컴퓨터 교육과 교육학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으로
논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직접 설계해서 제작하고 실험 탐구하는 과정 자체를 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한 상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교육자나 학부모님들이 읽어도 될 정도로 되게 쉬운 책이어서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선물로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저는 로봇 위주로 수업을 좀 해요. 저는 조금 더 로봇 방식으로 실제 학생들과 수업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 운영할 때 아이들과 했던 로봇 수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문제 상황 자체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PBL에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너무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서 교실이 좋지 않아. 우리가 재미있는 쓰레기통을 만들면 아이들이 잘 버리고 교실이 깨끗해질 거야 라는 해결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부채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도 나오죠? 그렇지 마세요. 자,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이죠. 정확한 용어는. 분리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본 건데 실제 이 교구에서 제공하는 쓰레기통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되게 엉성해요. 일부러 그렇게 줍니다. 이 회사에서는. 일부러 엉성한 그 해결책을 주고 학생이 써보고 불편한 점은 고친 거예요. 1차적으로 붙여서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있고 센싱이 안 되는데도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입구를 다 막고 센싱을 하기 편한 위치로 옮기고 센싱을 했을 때 정해진 물건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3단계로 사용자는 사용을 해요. 사용자 접근을 보면 갖다 댄다, 열린다, 넣는다. 3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단계로 바꿨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주니까 이미 이 아이들은 2달, 그러니까 8주차 수업이에요. 한 달에 4번에, 2시간씩 4번의 수업을 하는데 8주차 마지막 수업에서 3, 4학년 팀이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빨리, 간단하게. 사용자는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넣으면 센싱해서 아니 이쪽으로 분류할 건 이쪽으로, 아닌 건 이쪽으로 분류를 해주는 방식으로 자기가 구조를 바꾸고 프로그램도 당연히 바꿔야죠. 저기서는 파란색만 센싱하지만 여기 여러 가지 색깔 다 센싱하는 프로그램을 심화적으로 한 번 더 고쳐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랑 로봇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오고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창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5, 6 수업도 하고 이제 동아리 수업도 계속 했으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제가 논문을 쓰던 내용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을 학생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짰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머신러닝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머신러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자기 문제에 적용을 하니까 머신러닝 자체를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모방을 선택을 했어요. 이미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해서 재현을 해보자. 너네들도 재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쓰레기통을 아이들한테 5학년에도 가르쳐주고 머신러닝을 넣었을 때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프로그래밍에서 알고리즘을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의 그 핵 쓰레기통과 여기에서의 쓰레기통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죠. 앞에 거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한 거고 여기는 실제고 실물을 분류하잖아요. 여기는 실물을 분류하죠. 아까는 칼라라는 제한된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칼라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랑 프로그래밍을 배워본 거지만 여기는 실제죠. 아까 그 성취 기준에서 뭐라고 그랬죠?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실제 문제를 키우려면 어떠한 거든 센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제한돼요. 입력값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센싱에서 받는 입력값이 아닌 것들은 다 실물로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야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못 짜요. 그래서 저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겁니다. 해결책 안에. 그래서 인공지능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그걸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구나. 실제로는 프로그램만 해가지고는 실제 물건 분류 자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쓰니까 분류가 되는구나. 직접 데이터 수집 다 했고 훈련시켜서 안 되니까 다시 데이터 바꾸고 훈련시키고 클래스가 구분이 2개밖에 안 돼 있어서 오류가 나니까 클래스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4시간 정도 5학년 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안 되는지를 자기가 직접 질문을 쓰고 답도 쓰고 그런 방식으로 5학년이랑 수업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는 건 5학년, 6학년이 끝났을 때 이 모델을 한 번씩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는 것까지를 성취 기준으로 놓고 있어요. 답답해 옵니다.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6학년 때 배워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조금 준비가 필요해서 교육부에서 매우 많이 연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할 때는 이 흐름이었어요. IPO. 근데 이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 IPO로 바뀌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IPO 과정 안에 할 수 없는 일부분의 모듈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 이거를 실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이 과정을 체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수업에 지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수업을 아이들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상의 문제 상황을 주는 겁니다. 경북은 과수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엄청난 양의 과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무에서. 딸 인력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70세 80세 그죠? 요즘에 농말도 잘 안 가니까 이런 엄청난 물량들이 일시간에 나오는데 뭐 땄다고 쳐요. 그 다음에 박싱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근데 박싱을 할 때 상급, 중급, 하급, 폐급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실물이니까. 프로그램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배웠죠.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과에 판독하는 것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자 우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 우리는 사과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머신러닝을 만들어서 제공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과 뭐부터 해야 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머신러닝 만들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머신러닝을 만들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데이터부터 모아야 돼요. 무조건 데이터예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데이터라고 읽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무조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면 1만 건 이상, 일반적으로 연구소에서는 100만 단위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할 수 없죠. 하지만 학습용 플랫폼은 10개만 넣어도 되도록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어요. 실제로는 10,000개를 넣어야 하지만 그걸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제 사과를 모으게 합니다. 그러면 착한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사과를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폴더에 다 넣어줘요. A급 사과 사진 넣고 B급 사과 사진을 넣어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이 학습이 잘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는 이게 사과니까 우린 여기를 보잖아요. 컴퓨터는 어디 볼까요? 그냥 이게 사과입니다. 컴퓨터한테는. 컴퓨터한테는 이게 사과예요. 걔네들 이걸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사진 데이터, 그러니까 그것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를 모을 때 배경에 되게 주목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뽑으실 때. 그러니까 지저분한 배경이 많고 사진이 사과는 요만큼이고 배경이 이따시만하다. 그러면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이 특징을 뽑아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아이들한테 일단 수집시켜놓고 데이터 전처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더 인공지능이 효율이 좋을까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하기를 나눠야 돼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냥 아이들이 한 거 가지고 돌려보세요. 절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야 왜 그런지 파고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되게 필요하고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실제
뭐 사과가 들어오면 분류할 때 그 시스템적인 거고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오겠죠. 사과를 부으면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찍겠죠. 그죠? 카메라가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힐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 뒤집혀 들어올 수도 있고 요만큼만 들어올 수도 있고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데이터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이러한 데이터로 가르쳤을 때 인공지능이 훨씬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를 선생님들이 직접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보면 이해가 훨씬 쉬운데 시간 관계상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해보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하거나 이 데이터를 잘라서 써보거나 하는 크롭해서 쓰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넣었을 때 썩은 사과를 넣을 수도 있어요. B급에. 근데 실제 그 사과를 채집할 때 보세요. 수확할 때 썩은 사과는 버리죠. 창고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 사진은 B급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을 걸러내는 것들을 전처리라고 해요. 사진을 모을 때는 선생님이 다 해서 주는 건 머신러닝을 만드는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게 머신러닝의 80%니까. 그걸 다 세팅해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제대로 된 머신러닝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 디지털 기반이라고 그랬죠. 저희 교실은 온라인에 각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자기가 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사진을 같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디지털 기반의 수업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같이 하는 거죠. 공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전처리를 한 걸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레이블링 한다는 건 A급, B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모델, 9가지의 모델이 있지만 이미지 분류라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A급, B급의 클래스를 나누고 각각의 클래스에 방금 전처리했던 사진들을 담아줍니다. 이렇게 담아주고 모델 학습하기를 하면 자동으로 학습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이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해를 시킬 수는 있어. 요걸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이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시키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하는 방식으로만 한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우리는 갖다 쓰는 거지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수업은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때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요. 다 만들어서 훈련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대부분 넣어서 A급으로 분류하는지 B급으로 분류하는지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선생님 시험 문제 다 가르쳐 놓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훈련시켰던 데이터를 테스트에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A급일까 B급일까 물으면 얘는 당연히 99.9%로 맞추죠. 그래서 테스트용 데이터는 수집을 했을 때 별도로 빼야 한다. 그게 머신러닝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원래 실습하시면서 틀리게 하려고 말한 건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 아니면 다시 추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돼요.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실 때 테스트용 데이터를 빼야 한다는 과정을 처음 할 때는 그냥 실수하게 놔두고 그 다음 머신러닝을 만들어 갈 때는 그 과정들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빼고 한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테스트 데이터로 처리한다. 그런 방식으로 머신러닝 과정을 학생들에게 6학년 졸업하기 전에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들입니다. 이거는 교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정보 교육을 한다,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고 할 때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문제 해결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업을 6학년만 하는 건 아니고 5학년에서도 엔트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수업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또는 로봇을 이용해서 3, 4학년도 프로그램 없이 알고리즘 수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수업을 조금 빌드업해서 6학년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로봇 위주로 수업을 하고 교재를 쓰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된 수업 사례나 예시들은 제 개인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학년별로 되어 있는 수업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교육의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학도 전공하셨고 컴퓨터 교육을 시작하신 분인데 시모 페퍼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조작할 때 지식이 더 잘 구조화된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교육을 할 때 로봇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이 전 되게 와닿았고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도 다 해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위주로 초등학교 수업에서 컴퓨터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2022 개정이 되면 엄청 혼란스러운 시간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예쁜 삶보다 거친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제 몸이 지저분해지고 실패하더라도 저는 막 달려들면서 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특히 교육 현장은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의 그 새로운 변화점에 왔을 때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면서 기록을 남기면서 선생님들의 그 경험치를 쌓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기다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국민분곡소 메신저 보내주시면 되고요. 학생분들은 컴퓨터과로 오시면 교수님들이 제 연락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냐면 대구교대 컴퓨터과로 가시면 됩니다. 정보영재 수업도 하고 있어서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계속 대학교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책 못 받으신 분? 책상에 책이 없다. 네. 그리고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컴퓨터 교육이 너무 좋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도 나오셔도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물론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나오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